자, 이렇게 일본의 이슈들이 굉장히 이 글로벌 시장, 특히 그 안에서도 아시아 시장을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저희는 오늘도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은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나오실 때마다 빅 이슈들이 아주 빵빵 터져 있네요. 다음 주에는 뭐가 터질까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 뭐가 있을까요? 아마 PC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오늘은 그래서 한일 협력 강화의 의욕을 보여왔던 이시바 총리의 사임 발표, 그러니까 사임을 공식 표명한 내용을 먼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시바 총리가 사실 그동안 그 자민당 내에서 총리 사임에 대한 압박을 좀 많이 받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이제 입지가 상당히 낮은 대표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수순들은 좀 예상되었던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누가 차기 자민당 총재 및 이제 새 총리가 될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시바 총리는 사실 재정 지출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던 분이지만 차기 선출되는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있었던 선거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감세안, 축소, 그리고 재정 지출 확대를 계속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서 국정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일본의 재정 지출 확대, 이로 인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들이 좀 커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정말 나중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신용 등급이 강등될 여지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뭐 동아시아 증시가 아니라 일본 증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자민당 새 총재가 선출되는 부분, 그리고 새 총리가 선출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따라서 이제 후임 리더십에 대한 많은 관심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 리더십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갈지에 따라서 시장도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나란히 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미일 무역협정에 공식적으로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소식이 나와서 참 유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일시적인 휴전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공백이 생긴 이 시점에서 이제 미일 무역 협정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요. 뭐 이번 합의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걸까요? 전혀 그럴 영향은 없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어차피 이번 달에 미국이 미일 무역 협정 맺은 거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합의를 봤던 그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보고 있고요. 뭐 일부에서는 일시적 휴전론이라는 기사들이 있긴 있는데 단어를 참 잘 선택해서 쓰신 것 같긴 하지만 이건 일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통 그 행정명령 같은 미국과 맺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 상무부가 그 교육 상대국으로 인해서 그 합의 이행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항상 모니터링하고요.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존에 맺었던 행정명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거는 일본에 해당되는 문제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미국을 상대로 합의했던 내용들을 지킬 수 없는 나라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 러시아, 뭐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그래서 저는 뭐 일시적 휴전론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내용들은 잘 지켜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 휴전론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두지는 않습니다. 네. 일시적 휴전론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 증시에 대해서 워낙
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정치권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반면에서는 9월 들어서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어서요.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어떤 또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8월 증시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쉬어갈 수 있다라는 견해를 좀 드리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연준의 통화 정책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트럼프 관세부가 이후에 일본 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놓고 온다고 하면 변동성 장세가 연출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도 상당히 급격하게 낮은 숫자가 확인됐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는 9월 FMC에서 50bp나 가능하다는 그 심리가 들어오면서 미국 장 초반에는 상당히 강세를 좀 보이긴 했었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은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호재에 먼저 이제 반응을 했지만 생각해 보면 고용 시장이 급감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기 때문에 점점 투자자들이 그쪽에 좀 시선을 옮겨가는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급감을 했고 6월 수치 같은 경우에는 또 마이너스로 전환한 흐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9월 FMC 25pp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됐고 CME 패드워치 2를 보면 그동안 50pp 인하에 대한 확률값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50pp 인하에 대한 확률값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달러 약세 압력과 더불어서 이제 엔화는 강세 압력을 받을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요인이 일본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제 일본 경제 지표를 좀 주시를 해야 되고 특히 트럼프 관세 부과에 따른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것은 이제 수출 지표죠. 7월 일본의 수출을 전년 동월 대비로 놓고 온다고 하면 마이너스 2.5%로 감소를 했는데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부분이고 아마 이 수치가 21년 2월 이후 가장 많이 하락한 폭이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교육국 간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미국의 수출 규모가 상당히 급감을 했죠. 마이너스 10.1%로. 그리고 일본 경제의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각각 28.4% 그리고 17.4%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영향력들이 일본의 수출 지표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내 6, 7월 달 일본의 수출품 가격들이 상승하는 데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일본의 수출품, 특히 자동차 부품 수출 증가율이 개선되기 보기에는 좀 감소하는 흐름들을 좀 나타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결국 이제 이런 상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BOJ 역시 향후에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신경 쓰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번 달에는 좀 일본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뭐 이시바 총리 사임을 놓고 아직은 혼조인 것 같아요. 당장은 뭐 일본 증시가 올라가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그 대내 요인, 전국 혼란들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큰 줄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9월 FMC를 앞두고 있고 25pp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엔화 약세지만 점진적으로 좀 엔화 강세를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일단 오늘의 흐름은 단기적인 움직임이라고 봐두는 게 좋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흐름을 잘 체크해 두시면서 앞으로의 미국 금리 결정이 시장의 향방을 또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잭슨홀 미팅에서 했던 언급 내용이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임금 상승 압력을 언급하면서 금리 인상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발언을 한 바가 있거든요. 사실은 일본은행이 빠르면 뭐 10월에 금리 인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사실 정치권에도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한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대내 정치적인 불안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이 요인들은 금리 인상 시점을 좀 늦출 만한 이 변수로 작용할 여지도 있죠. 다만 이시바 총리 사임을 제외하고 놓고 온다고 하면 분명히 연내 빠르면 10월달 금리 인상을 할 여지는 높고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그 상승폭은 좀 제한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잭슨홀 미팅에서 BOJ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지속적인 임금 상승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각들을 좀 짚어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망들을 지금 주요 IB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의 통화 정책은 다른 나라랑 좀 다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물리,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이라는 투자 환경 하에서 그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을 경제적인 상황으로 좀 옮겨가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써왔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근 한 2년 동안에 놓고 온다고 하면 일본 경제가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을 해 나가는 겁니다.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일본 증시와 채권 시장의 부작용, 그리고 일본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BOJ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과거의 부작용들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조적인 금리 인상 흐름들은 바뀔 여지는 없어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본 증시가 사실 올라갔던 그 바탕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지금은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을 놓고 본다고 하면 난항을 거뒀던 부분들, 그리고 올해도 있었던 참여연 선거, 그리고 작년에는 중연 선거, 이런 선거를 통해서 사실 자민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이 BOJ가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늦추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증시가 올라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정황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우선은 10월달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되 이시바 총리 사임 이후에 자민당의 총재 선출, 그리고 새 총리가 선출되는 그 간격들이 좁아질수록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은 좀 앞당겨지겠지만 그게 계속 난항을 보이고 야당과의 불협화음이 계속 나타난다라고 하면 BOJ는 올해 연내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한다는 수순을 염두에 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후임 리더십, 그러니까 이제 그 자민당 총재 선출의 속도에 따라서 또 일본 내에서는 금리 인상의 속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고요. 또 미국의 관세 영향이 일본의 수출 지표에 이미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증시의 영향도 짚어주시죠. 아까 제가 다 얘기는 좀 드렸어요. 7월 일본의 수출 지표가 전년 동월 대비하면 마이너스 2.5% 급감을 했고 4개월 연속 감소세, 그리고 21년 2월 이후로 가장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미국과의 수출 감소량이 마이너스 10.1%로 가장 컸고, 그리고 일본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은 각각 마이너스 28.4% 그리고 마이너스 17.4% 급감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력들이 고스란히 수출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 지표만 놓고 온다고 하면 투자 심리를 이축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맞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자꾸만 이제 다른 요인들이 들어오면서 일본 엔화 흐름과 증시 흐름에 일시적인 변동성은 좀 나타내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다만 기조적으로 보면 수출을 비롯한 경제 지표 둔화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요인들만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일본 증시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죠. 네. 네. 일단 관세 여파로 인해서 수출 지표가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이에 따라서 증시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수출 지표의 악화가 무색하게 사실 오늘 일본의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GDP가 예상보다는 높은 성장을 보였어요. 사실 기대치가 너무 낮았던 탓일까요? 수출 물량이 증가했고 민간 소비에 꾸준한 성장이 있었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또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오늘 나온 거는 확정치예요. 수정치는 이미 나왔고요. 숫자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전기 대비로는 이게 0.3% 증가, 그리고 연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1% 증가이기 때문에 수정치와 달라진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일본의 GDP 성장률을 평가한다라고 하면 예상보다 잘 나온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5개분기 연속 숫자는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 일본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을 붙였죠. 트럼프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이 부분은 향후에 경기의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DP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 소비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전기 대비로 놓고 온다고 하면 0.2% 정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흐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여름철 너무 무더웠기 때문에 의류 판매가 좀 늘어난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판매도 좀 늘어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식재료 관련된 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흐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 역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좀 증가하는 흐름들, 그리고 이제 수출은 미국 관세 부과에 앞서서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을 했고, 수입 역시 동일한 흐름을 좀 보였죠. 그래서 상반기 성장률보다는 아마 하반기 성장률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트럼프 관세 부과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3분기 때부터는 지금의 일본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성장률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특히 미국을 제외한 타 국가들의 경기 흐름은 사실 올해 하반기, 특히 3분기 지표를 확인을 해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로 좀 보고 있고, 어차피 실효 관세율이 예전보다는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자체가 시장 예상치에 기대할 여지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일단은 뭐 2분기의 흐름보다는 앞으로 관세가 실질적으로 적용된 이후에 나올 3분기 지표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네,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일본 관련 소식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다음 주엔 또 어떤 이슈가 터지게 될까요? 저희 너무 궁금한데 다음 주에도 네, 다양한 이야기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